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올인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를 이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테마를 한번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이제 스타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형사소송법 서론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제 일반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서론. 자, 서론이 있죠. 서론에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의 해가지고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 요런 게 이제 있죠. 의에서부터 적용 영역 이런 것들 따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념이 있습니다.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조. 형사소송의 이제 구조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세 가지 테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법에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의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의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형벌권 뭐가 된다? 이제 실형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의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입니까? 바로 절차법이죠. 절차법. 그래서 절차법이니까 실체법인 형법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의의를 이제 보셨고, 그럼 이제 그 의의에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죠. 형식적 의의의 의미라고 할까요? 의미의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형식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의미를 쓴다, 실질적 의미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의 뜻을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한 얘기죠. 자, 바로 형식이라는 말은 뭘 따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명칭이나 이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나 이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 아니면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이쪽은 실질을 따지면 항상 뭘 따지는 거죠?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명칭과 상관없이 그 내용이 형벌권 실현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나 이름을 가진 법, 그다음에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의의에서 같이 보는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형사 절차 뭐가 있다?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죄형 법정주의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 절차는 뭘로 정하자?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데 왜 법률이냐라는 건데 바로 형사 절차는 결국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데 바로 뭐가 됩니까? 국민의 대표만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률로 하자 이거예요.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으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내용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실질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죠. 형식적과 실질적으로 나누는 건데 그럼 형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법률로만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형식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법률로만 정하면 돼요. 그 내용이 정당하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현대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자, 그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내용도 뭘 해야 된다? 정당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을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사소송법에 이제 의의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보면 형사소송법의 성격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이제 성격이 있죠. 그럼 성격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법 체계에서 이제 한번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법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형법은 무슨 법? 실체법. 그럼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입니까? 바로 절차법이 되겠죠. 절차법. 그래서 절차법이라는 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형사 절차가 세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뭐가 있어요? 수사, 공판, 형집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수사하고 형집행 파트가 있습니다. 수사하고 형집행은 어떻게 된다? 한 목적성을 강조합니다. 한 목적성. 그 다음에 자, 이제 공판 있겠죠. 공판 절차는 뭐가 된다? 이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자,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격은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형사소송법은 이런 말을 씁니다. 배분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런 말을 써요. 배분적 정의.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는 이거하고 이제 구별될 표현이 뭐냐면 평균적 정의거든요. 평균적 정의가 아니고 뭘 강조한다? 배분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배분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초범이 있고 재범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범과 재범자를 동일하게 뭐다 처우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다르게 처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뭐다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다.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술적 성격이라는 말은 형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 규범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다룬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기술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윤리적 성격은 좀 희박합니다. 별로 윤리성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이 사회 구조하고 좀 맞물리다 보니까 정치적 변혁과의 연관성, 그렇죠?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책을 이제 보시면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지문들을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결국엔 OX니까 지문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가번 지문을 봅시다. 형법이 정적 법률 관계에 관한 법이라면, 자, 정적 법률 관계를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적. 그러니까 동적이냐 정적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법률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동적 발전적이다. 이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법은 정적,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동적 발전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형법은 쉽게 말하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입된 증거를 쫙 해가지고 우리가 슬라이드를 펼쳐놓고 정지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만 놓고 따져보니까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는 과정이죠. 발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형벌권 실현 절차가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됩니까? 자, 형벌권 실현 절차가 구현되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 형사 절차죠. 형사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3단계로 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수사 절차가 있겠죠. 자, 수사 절차가 이제 끝이 나면 뭐다? 공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가 끝이 나면 뭐가 있어요? 형, 집행, 자, 절차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수사 과정이라는 게 가장 특히 동적 발전적 성격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수사 절차에서 처음에 별거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동적 발전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지문을 가보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목적 수단의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제가까요 순수한 한목적성 규범이다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지웠던 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은 맞지만 수사 절차나 형집행 절차는 뭐가 됐죠? 한목적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공판 절차는 뭐가 됩니까? 법적 안정성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수한 한목적성 규범 이런 말들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번 가보면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수준, 즉, 자, 법치 국가성과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규범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 변혁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라번 가보면 형사소송법은 윤리적 성격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번도 읽어보시면요. 형법이 윤리적 색채를 강하게 띈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전적으로 기술적 색채를 띠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게. 일단 전적으로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전적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순수하게 100%라는 말은 아니죠. 전적으로.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이 참 어려운데 전적으로 뭐가 됩니까? 기술적 색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마번, 그러니까 라번 지문은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최근 지문을 일단 보시면 마번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의 정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형법에 비하여 도덕적,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죠. 이 정도 지문으로 좀 순화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모든 지문들을 다 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라번 지문은 이렇게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의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이제 법원이 있습니다. 자, 법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법원이라는 말은 이제 법의 연원이라고 말을 써요. 근데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법원은 법의 연원, 근원을 따지는 건데 해석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천적인 뜻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하고 그다음 이제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을 좀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 안 지키면 위법하다는 뜻이에요. 자, 위법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안 지키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원성이 있다. 자,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은 자, 이제 안 지키면 내부에서 문제는 생겨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이제 법원 해가지고 등장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 과목을 보면서 당연히 다른 법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신경 쓰는 법들을 한번 쭉 따져보니까 법원성이 문제되는 것들은 이제 뭐가 있느냐? 결국에 이제 법의 구조죠. 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꼭대기의 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헌법이라는 게 있죠. 헌법.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뭐가 있어?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명령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법원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부터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따져보면 되죠.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바로 헌법이죠. 그러니까 헌법. 당연히 헌법은 법원성이 있죠. 법원성이 없다. 헌법이 법원성이 없다고 하면 이건 무법천지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아신 게 있지만 1번 문제를 봤을 때 다음 중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
문제 수십 문제 나왔죠. 수십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죠. 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 자, 그러면 법률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지키다 규정을 보면서 법률 따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률, 법원성이 있느냐? 당연히 법원성이 있죠. 법률도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법률이 법원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 뭐냐면 여기는 어떤 거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가 있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요게 있죠.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령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명령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데에서는 명령도 법원성을 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다 기준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달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지웠던 거에 뭐가 있었어요?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뭘로만 정한다? 법률로만 정한다. 그러니까 명령으로는 정하면 안 돼요.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원칙. 명령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은 법원성이 없는데 그 대표적인 법원성이 없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대통령령이죠. 아니면 법무부령이죠. 대통령령은 우리가 이제 수사 준칙이 있죠. 수사 준칙. 그다음에 법무부령 해가지고 뭐 검찰 사건 사무규칙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죠. 근데 예외는 우리 헌법 108조에 들어가 보면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다? 바로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그래서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이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 규칙 이런 거 있죠? 소년 사건 심판 규칙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헌법에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법원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원성이 있는 거죠. 헌법에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별할 게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인데 이거하고 구별할 게 대법원 예규라는 게 있어요. 자, 대법원 예규. 대법원 예규는 우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개별적으로 다 막 판단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은 이렇게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부의 기준이에요. 내부의 기준이니까 자,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게 틀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 버전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이제 같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우리 판례가 법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하고 또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조약이 법원성이 있겠느냐? 요걸 좀 따집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왜 논의가 되느냐? 이제 영국이나만 생각하면 영국만 보시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얘네들은 불문법주의라고 해서 명문의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의 법원성을 다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판례의 법원성 원칙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판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이 몇 개가 있느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도 판례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뭐죠?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내는데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판례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물론 사실상 기속력이 있겠죠. 하지만 뭐다? 법률의 효력이 아니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이런 게 있죠.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뭐 그냥 법률에 위헌 저촉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법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뭐다 위헌이나 이런 판례가 법률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예외적으로 법원성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원성을 인정을 받게 된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약. 조약은 뭐예요? 이제 국가끼리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국가끼리의 약속도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국내 법적 효력이 있다 보니까 자, 따져보는 건데 일단 우리가 조약은 누가 체결하냐면 일단 헌법상으로만 따지면 누가 체결할 수 있다. 체결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죠.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조약을 체결해갖고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헌법 60조인가요? 60조에 가보면 국회의 비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약 중에서 바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있어요. 필요한 조약이 있고 근데 60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겠죠. 그럼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이거는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 법률의 효력을 가지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법원성 인정받죠. 형사 절차와 관련되면 법원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조약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 정도 있죠. 우리 뭐다? 대표적인 예가 소파. 뭐가 있어요? 한미 행정협정.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사 절차의 법원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는 뭐냐? 이건 명령의 효력입니다. 명령의 효력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형사 절차 법정주의 때문에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후 법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법원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거 아닌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규정된 거 아닌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것은 헌법에 보면은 12조가 있어요. 헌법 12조. 12조가 적법 절차와 관련된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조. 요 대표적인 이 조문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된 거 안 된 거 기출문제 한 5개년 것만 풀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고요. 이 논리도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요약 정리 쭉 나와 있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 가보면 1번 지문 있죠? 1번 문제부터 봅시다. 그래서 가번 자, 실질적 금융형사소송법 뭐라고 했습니까? 명칭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 아니죠. 명칭은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번 지문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나번 가보면 대법원 규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대법원 규칙은 뭡니까? 여기 있죠. 법원성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대법원 규칙은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대법원이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준칙에 불과하므로 형사절차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뒷말은 전혀 대법원 규칙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법원 규칙이 아니고 뭐라고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대법원 이건 예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물론 대법원 규칙에서 뒷말 가니까 법원성 없다. 그래 틀렸다고 보면 되는데 맞는 지문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 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따지는 게 뭐 다 필요 없죠. 뭡니까? 어떤 걸 봐요? 검찰사건 사무규칙이죠.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검찰사건 사무규칙이 뭐냐? 그랬더니 뭐에 해당한다? 법무부령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령. 법무부령이면 법원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법규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규적 효력은 법원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도 봤죠? 별거 없네요. 자, 검찰사건 사무규칙의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법률이냐 이거예요. 법률이 아니죠. 법률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결국엔 법원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다각도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마번 가보시면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관세법은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관할이 나와요. 형사 절차와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도 역시 뭐 구속기간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관세법 역시 이제 어떤 절차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아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번으로 가보시면 자, 이런 거 좀 나오면 좀 곤란하긴 한데 보시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행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행하는 법률은 주로 뇌물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뇌물의 액수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형법 대신 자, 특가법으로 가는 건데요. 그럼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이건 형법이죠. 네, 특가법은 실질적 의미 형법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소년법,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한다 했는데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 돼요. 근데 정부조직법은 말 그대로 정부 조직이죠. 그래서 형사절차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자,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있네요. 지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2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뭐 틀린 것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자, 그럼 2번 지문은 결국엔 12조에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걸 보는 거예요. 12조에. 그래서 적법 절차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 체포나 뭐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거 뭐냐면 체포, 구속, 적부심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체포, 구속, 적부심인데 이거 헌법 12조 6항에 있습니다.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가번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나번 가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건 뭐다? 영장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수사 단계에서 영장주의, 수사상 영장주의. 그럼 이거 어디냐? 헌법 12조 3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조 3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 가보면 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럼 이거 뭐냐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죠. 자,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자, 적법 절차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헌법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자, 어디에 있느냐?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번 가보면 자, 피고인의 자백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자백 배제 법칙과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자백의 보강 법칙이에요. 자, 이런 게 있죠. 한 가지 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 12조 7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로 헌법에 규정된 거 안 된 거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마르고 닳도록 긁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가보면 자, 이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보상 청구권이죠.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인데 자, 이거 헌법에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나오는 건데 헌법 28조에 있죠. 그런 거 있죠. 자, 그다음에 자, 나번 가보면 형사 보상 청구권 방금 얘기했죠. 그다음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해서 헌법 27조 5항에 있어요. 자, 그다음에 증거 보전 청구권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없죠. 증거 보전 청구권은 형사소송법 184조에 있습니다. 그다음 헌법 소원권은 뭐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헌법에 뭐다 표현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헌법 뭐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불이익 진술 거부권 진술이죠. 그래서 헌법 12조 2항.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같은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증거보전이나 이런 것들 방금 봤지만 증거보전이나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이런 것까지 헌법에 있을 수는 없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번 가보면 자, 영장연체포 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 관한 이야기네요. 근데 이거는 같이 봐야 될 게 체포 구속 적부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엔 자, 체포적 부심, 체포구속적 부심하고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결국엔 뭐다? 이제 이쪽은 사전적 구제 절차, 이쪽은 사후적 구제 절차인데 법원이 결국엔 석방을 시키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데 이건 헌법에 없습니다. 자, 이걸 보시는 거죠. 체포구속적 부심하고 세트로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번 해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영장연 체포, 긴급 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뭘 한다? 신문하여야 한다. 있죠? 그래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됐고, 라번 가보면 일사부재리 원칙, 다음 피고인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피고인. 그래서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규정이 없어요.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규정이 안 돼 있고 피고인 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로 바뀌면 틀립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또 4번 가보시면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며 당연한 얘기죠. 끊어주세요. 문장이 여러 가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영장 신청. 그다음에 자, 밑줄 사법경찰관에 대한 뭐가 됩니까? 검사의 수사지휘. 여기를 밑줄 긋고요. 헌법에 규정돼 있다 있는데 자, 일단 검사의 영장 신청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영장 신청권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뭐죠? 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인가요? 네, 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이건 헌법에 규정 없습니다.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도 안 돼 있고 자, 이거는 뭐다? 검사가 수사 지휘하는 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예요. 즉 헌법 개정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이런 말이다라는 걸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전문법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했는데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법칙은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이 내용이 무엇인가까지는 여기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 무죄 추정권 있죠? 뭐 헌법에 있습니다. 27조 4항. 그 다음에 보석 청구권이 있는데 있죠? 그 다음에 보석 청구권 헌법에 없습니다. 당연히 헌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라는 건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에 석방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형사보상 청구권 아까 28조에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요거 구속전 피해자 심리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번 이제 증거재판주의, 그다음에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법 수립 증거 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 중에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증거재판주의다 있는데 아니죠. 증거재판주의도 헌법에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뭐만 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은 헌법에 있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증거재판주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법 수립 증거 배제 법칙 다 없어요. 없고 저보다 자백의 보강 법칙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뭐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헌법 조문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보는데 이제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이제 적용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적용범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적용범위는 형법하고 많이 겹치죠. 형법하고 거의 뭐 형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형법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아주 쉬운 내용인 거니까 어렵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인데 일단 뭐가 있느냐?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를 앞에다 쓸까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장소적 적용 범위가 등장을 하는데 장소적 적용 범위는 결국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장소, 그러니까 지역적인 한계를 말하는 건데 결국엔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뭐다 국적 안 따지고 다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가 중요한데 그 예외가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치해법권 지역이 있죠. 치해법권 지역은 주로 이제 주한 외국 대사관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주한 외국 대사관이 있죠. 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 치해법권 지역은 그 나라 대사관은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거예요. 제국주의 산물이긴 한데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곳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대사관만 얘기합니다. 치해법권 지역은. 그래서 영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영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를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지문 해가지고 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의 치해법권 지역으로 인정되는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 우리나라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있는데 자, 이건 형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뭐냐면 이렇게 되지만 자, 이제 적용과 관련해서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속지주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속인주의도 있죠. 그래서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 뭐죠? 외국에서 죄를 지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뭐가 됩니까? 죄를 지으면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비록 치해법권 지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3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재판권이 있습니다. 가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번 가보면 나번 뭐 보호주의인데 여기 뭡니까? 나번, 다번, 라번 이 부분 다 형법적인 얘기입니다. 형법적인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그래서 이건 형법 6조 적용 사례죠.
적용을 한 겁니다. 형법 6조를 적용한 건데 6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국민보호주의죠.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근데 법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재판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번으로 가보면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일단 캐나다 시민권자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건데 자 위조 사문서에다가 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줄여버리면 이런 거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다음에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겁니다. 행사했을 때 재판권을 따지느냐? 자, 이거는 형법 5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김재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냥 범죄를 얘기하면 내외 기통 유문이죠. 두 문자가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내외 기통 유문인데 바로 여기에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 5조가 적용되면 공문서야 돼요. 근데 사문서니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재판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자 뭐다? 나번. 재판권이 뭐다?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다번이죠. 다번. 그래서 재판권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 그다음에 자 라번 가보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있습니다. 영사관 체크하시면 되겠죠. 영사관. 그럼 영사관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 북경시에 소재했다. 중국에서. 그죠? 중국에서. 그다음에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문서를 위조했죠? 역시 재판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일단 보셨고요. 그래서 부분도 있는데 많은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볼 게 형법의 적용 범위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시키면 대단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적용 범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인적 적용 범위도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자, 일단 인적 적용 범위까지는 뭐죠? 일단 장소적 적용 범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적용 범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